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전 평소에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을 좌우명처럼 삼고 살고 있어요. 콩 심은데 팥이 나지 못하듯이 타인에게 자신이 베풀고 나눈 만큼 대접을 받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살면서 혹시라도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고 먼저 나서서 도움 줄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왔습니다. 덕분에 제 주변에는 항상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지금의 남편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절 힘들게 하고 저와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가족 간의 정과 의리를 더욱 끈끈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해야 할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데 이렇게나마 깨닫고 더욱 타인의 악의를 의심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다 저에게 좋은 인연을 완성해 나가라고 하늘이 시련을 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부터 저의 긴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홍대 미대를 나와서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33세 나이에 입시생들을 가르치는 입시 미술학원을 차려 운영하고 있어요. 저와 동갑내기인 남편은 제가 학원을 오픈하고 얼마 안 돼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하는 시간제 강사로 들어오셨는데요. 애들을 함께 가르치면서 혼자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면 시간제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많이 친해질 수 있었죠. 경씨, 커피 드시면서 하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상현씨 퇴근 안 하셨어요? 분명히 경희씨 혼자 남아 서류 작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왔죠. 어머,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직 정규직 강사 자리는 안 나왔습니다. 고진감래 기다려보죠 뭐. 이렇게 또 솔선해서 도와주시겠다는데 제가 거절할 만큼 착한 사람은 못 돼서 대신 후딱 끝내고 같이 밥이나 먹어요. 제가 쏠게요. 와, 역시 원장님은 통이 크시네요. 비싼 거 먹으려고 포석 깔지 마시고요. 이렇게 둘이 말도 잘 통하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아서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걸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게 되었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유명 화가분이신 걸로 아는데 어머니의 명성이면 훨씬 좋은 자리에서 교수직을 할 수도 있을 것임에도 남편은 어머니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실력으로 성공하겠다면서 이렇게 작은 입시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를 하며 자신의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멋진 사람이었죠.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하는 사람은 빛이 나는 법이잖아요. 남편이 그랬어요. 강사로서의 실력은 물론 저 혼자서는 아이들 가르치고 경영까지 다 하기 힘든 부분을 도와주는 경영 능력도 갖추고 있었는데다가 화가로서의 실력도 우수했죠. 서양화를 전공한 저와는 다르게 자신의 어머니를 따라 동양화를 전공했기에 두 사람은 각자의 전공과 차이점을 살려 시너지를 낼 수 있었고 남편의 실력을 믿고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규 강사로 채용하지 않았냐고요? 남편이 거절했거든요. 아직은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싶은 시기라 정규 강사가 되면 수업 시간이 늘어날 테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 지금 이대로가 당분간은 좋다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먼치킨 같은 남편에게도 유일한 단점이 있었는데요. 왜 단어 뒤에 물음표가 붙었냐면 이게 참 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인지는 몰라도 제 눈엔 적어도 귀엽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가끔은 저마저도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오글오글 거릴 때가 있었으니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했죠. 뭐 귀엽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요. 무슨 눈이 이렇게 많이 와? 치우기 힘든데. 이게 진짜 난감하다니까요. 내릴 때 치우면 또 쌓이고 다 내리고 나서 치우려고 하면 굳어서 힘들고 애들 학원 들어오다가 미끄러지진 않을지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요? 전 눈 내리면 너무 좋던데. 눈 좋아하시나 봐요.
하늘하늘 가벼우면서도 차가운 게 꼭 사람 마음 같잖아요. 진심을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금세 또 풀풀 날아가 버리고 살갗에 닿기만 해도 너무 차갑고 시려서 깜짝깜짝 놀라다가도 또 금세 내 체온에 동화되어 녹아내리는 게 강 선생님 미술 강사가 아니라 시인이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물론 낭만적인 해석도 좋은데요. 적을 치워야 하는 저를 좀 생각해 달라고요. 인생은 현실이잖아요. 아니면 눈 좋아하시는 강 선생님이 치워주시면 되겠네. 굳이 일부러 사람 손으로 옮길 필요 있나요?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눈도 녹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전에 애들 들어오다 딱딱하게 언 바닥이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치워야 된다니까요. 지금 눈 치우기 싫어서 딴소리 하는 거죠. 그럼 원장님이 봄이신가 보네요. 제 마음도 사르르 녹이는 따사로운 봄. 세상에 내가 진짜 미치겠네. 아휴, 갑니다 가요. 오늘도 눈 쓰는 건 내 몫이지 뭐. 이런 식이었죠. 저와 남편은 성격조차도 반대였어서 지독한 현실주의자의 냉철한 성격인 편인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소위 말하는 굴러가는 낙엽에도 눈물 짓는 소녀 감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감수성이 정말 풍부해서 슬픈 영화라도 보는 날엔 얼굴이 퉁퉁 붓도록 울고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해서 시처럼 읊고는 했죠. 보다 보니 그런 오글거리는 면조차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으니 저도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나 봐요. 그렇게 장장 5년이라는 시간을 만난 저와 남편은 남들 다 한다는 다툼 한 번 없이 평화롭고 예쁜 연애를 이어가다가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미 둘 다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결혼을 생각해야만 하는 나이였던 데다가 어차피 해야 한다면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서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한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사이가 된 거죠. 그렇게 전 결혼을 위해 남편의 집안 식구들께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초대해 주셨고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어머니의 후광을 부담스러워 하는지라 말은 대놓고 못했지만 전 그분의 오랜 팬이었죠. 한때 이 길이 맞는 건가 방황하던 절 다시 화가의 길로 이끌어주고 그 꿈을 공고히 다질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강화백님의 전시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전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보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는 소녀처럼 우상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뜬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 최상현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이경이라고 합니다.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아주 그냥 씩씩한 여장군을 신부감으로 데리고 왔네.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강화백님 오랜 팬이었어서요. 존경하는 화백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들떠서 오바했나 봐요. 예? 경희씨, 나한텐 그런 말 안 했잖아. 그야 상현씨가 어머니 이야기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어머니야? 제가 너무 오바하나요? 성질 급하다는 소리 자주 듣습니다. 난 상현이 제가 어릴 때부터 웬만한 여자애들보다 눈물도 많고 애가 워낙 여려서 대체 저 반푼이 같은 걸 누가 데려가냐 했는데 아주 천상배피를 만났네. 아주 마음에 들어. 이 결혼 허락할게. 아싸! 시어머니는 정말 호탕하고 열린 분이셨어요. 여자가 배움의 기회를 얻기 워낙 힘들던 그 시절에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스스로 고학생으로 지내며 악착같이 배우고 익히고 그려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니 남다른 기계를 가진 분이셨죠. 거기다 지금 집안의 부흥을 이끌어낸 것도 강화백님의 능력과 재능 덕분이었죠. 전 정말 강화백님 찐팬이라서 자서전까지도 모두 읽었었는데 그 시절 모두가 그랬듯 자신의 집안도 남편의 집안도 가난한 집안이라 결혼 후 남편이 태어나고도 한동안은 가난에 시달렸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예술을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자신은 동양화를 선택한 것도 지금의 남편을 선택한 것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는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과 책임감을 질 줄 아는 그 마인드가 정말 감명 깊었죠. 어때?
그럼 온 김에 내 화실이랑 작품들 구경 좀 해볼래, 경희씨? 아, 너무 좋죠. 아니, 이 자리 집안에 인사드리는 자리 아니었어? 아, 왜 엄마 팬클럽 모임처럼 된 거야? 웅얼된 어린애는 두고 나랑 갑시다. 상현 씨는 어머니 작품 매일 보니까 여기서 편하게 커피 한 잔 드시고 있어요. 알았죠? 와, 벌써 나를 따돌리네, 둘이서. 그렇게 전 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평생 존경하던 화백님의 작업실을 직접 구경하고 미공개 작품까지 보면서 눈호강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화실 사진 찍어도 돼요? 기자들한테 소스 제공하려는 건 아니죠? 아직 화실 아무한테도 공개 안 했는데. 아, 그 생각 못 했는데. 그럼 팔면 돈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집안 곳곳에 걸린 어머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분의 인생과 역사를 곁눈질로나마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가족분들을 한 분씩 소개받을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함부로 속단하면 안 되겠지만 가정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남편을 제외한 온 식구가 어머님 경제력에 기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푹 빠지게 된 계기 자체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성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진취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님께서 화가로 성공하고 나서는 아버님께서 육아와 집안일을 담당해 오신 거예요? 너무 멋지세요. 아유, 담당은 무슨,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었지. 에이, 엄마는 또 경희씨 듣는 데서 이상한 집안인 줄 알겠어요. 아, 뭐 결혼해서 살아보면 어차피 사이즈 다 나오는데. 거기에 제 시동생 되실 분과 동서될 사람은 부모님을 모신다는 명목으로 집에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특별한 직업도 없이 어머님의 능력에 기대어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자신들만의 포기할 수 없는 꿈이나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있는 돈 쓰면서 세월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솔직히 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되실 분들인데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첫날부터 동서될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와장창 깨지는 발언이 나오고 말았어요. 동서는 약간 속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인지 절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는 소리로 아주버님은 어떻게 꼬셨어요? 철벽으로 어릴 때부터 유명했다던데. 그래도 뭐 저희 남편이 워낙에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라 유사는 거의 우리 쪽으로 몰빵될 것 같지만요. 이러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형님에게 할 말도 아니었지만 아직 건강히 살아계시는 어머님을 앞에 두고 유산 상속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게 너무 별로다 싶었죠. 솔직히 첫 느낌은 이 집의 정상인은 상현 씨랑 어머님밖에 없구나 였어요. 시아버님 되실 분과 예비 동서, 예비 시동생은 하루 종일 강화백님 곁에 붙어서 알랑방귀를 끼며 신주단지를 모시듯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데 열중했죠. 마치 왕족이 거느리고 다니는 시종들을 보는 것 같았달까요? 물론 어머님을 존경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예비동서의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저로서는 최악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까지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거실에 걸린 작품에서 눈을 못 떼자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왜? 저게 마음에 들어? 아니, 전시회에서는 못 보던 작품인 것 같아서요. 색감도 너무 황홀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계속 보게 되네요. 그래? 그럼 가져가. 네? 어차피 이 집에 걸어둬 봐야 같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보이니? 저렇게 먼지 수북히 쌓인 거? 상현이가 집에 있을 땐 그래도 상현이가 관리를 해줬다만 나야 화실에 처박혀 있기 바쁘다 보니 이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있어야 말이지. 저 녀석도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작품을 하나하나 자식처럼 아끼는 어머님의 애정이 느껴진 동시에 어머님의 그 당당하고 고고하면서도 쿨하고 멋진 분위기에 전 매료되고 말았죠. 이 결혼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라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동안 존경하던 화백님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니 이거야말로 정말 성덕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작품이면 손바닥만한 것도 수백만 원씩 하는데. 예, 너 미술한다는 애가 작품 보고 값어치부터 생각나? 그게 아니라 말했잖아. 어차피 이 집에 둬봐야 그게 수백만 원짜리든 수천만 원짜리든 아무도 신경도 안 써. 가져가. 내가 우리 아들로 만나줘서 고맙다고 주는 선물이야. 강화백 작품이라고 하면 못해도 500부터 시작했기에 저로선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거기에 어머님이 전시회에선 공개한 적 없는 작품이었으니 돈 주고도 못 사는 작품이 셈이었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작품을, 그것도 자식처럼 아끼는 작품을 기분 따라 거리낌 없이 선물해 줄 수 있는 그 통큰 배포도 너무 멋지게 느껴졌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결혼에 골인했어요. 요즘도 남편은 이때 이야기를 하며 한평생 엄마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만큼은 너무 질투가 나더라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곤 한답니다.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부터 일찍 자신의 화실을 가지고 싶어서 독립을 했고 이제 와서 다시 시가에 들어가기엔 식구들이 이미 많아서 복잡한 건 싫으시다며 어머니가 쿨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제가 남편의 화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해서 신혼살림을 꾸렸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시댁에 자주 찾아뵈었어요. 주말에 한 번 정도, 어머님 작업이 너무 바쁘실 땐 격주에 한 번 정도 들러서 식사도 함께하고 티타임도 잠시 가지며 그림에만 빠져 사는 어머님께 숨 쉴 틈도 드리고 그랬죠. 그런데 총명하고 멋지던 저희 어머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었어요. 아가, 내 휴대폰 못 봤니? 아까 화장실 들어가실 때 들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나? 그래서 제가 찾아보겠다고 하고 화장실에 갔더니 휴대폰이 변기통에 빠져 있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세면대나 욕조의 물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신다거나 방금 식사하시고 차 드시다 말고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이었냐고 묻기도 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작품에 대한 열정만큼은 타의 취종을 불허하는 분이셨기에 저희 부부조차도 오래 머물면 일에 방해된다고 일찍 돌려보내기 일쑤였던 어머님이셨는데 그 즈음부터 해서는 이상하게 거실에 멍하니 앉아서 허공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내가 언제 거실에 나와 있었지? 분명히 아까 붓을 쥐고 있었는데. 저희 오기로 한 거 잊으셨어요? 어제 왔다 가지 않았니? 아유, 뭘 또 와. 자꾸 매일 오지 마. 너 일도 바쁠 테고 나도 한가한 사람 아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녀처럼 눈을 초롱초롱 빛내던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어머님이 작업실에 들어가신 틈을 타 다른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죠. 아무래도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신 것 같아요. 뭘 자꾸 깜빡하시고 멍하니 지내시는 경우도 너무 많고 오늘은 붓을 화기 근처에 두셔서 태울 뻔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식구들의 태도는 너무 안일했죠. 심지어 믿었던 남편마저도요. 원래 이 나이 되면 깜빡깜빡 하는 거야. 뇌가 늙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병 걸린 사람 취급하면 기분 나쁘지.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오실까 말까 하시잖아요. 매일같이 사는 우리가 이상한 걸 못 느꼈는데 혼자서 너무 오버하면서 유난 떠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보, 나도 잘 모르겠던데. 당신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래. 엄마 걱정하는 건 좋지만 스트레스 돼. 편하게 생각해. 다들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도 몰라요? 사고가 왜 나고 왜 암 같은 걸 늦게 발견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건데요. 이런 건 좀 유난을 떨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도 실망이야.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님 일을 그렇게 얼렁뚱땅 쉽게 넘기려고 하다니. 전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어머님의 화실로 뛰어들어가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해 계신 어머님의 손을 이끌고 지금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을 수소문해서 달려갔죠. 어머님의 증상을 설명드리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고 검사가 끝났나 싶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안 좋은 표정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치매 초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초기는 초기인데 조기 발견이 안 돼서 중기 직전으로 진행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일단 3일 후에 예약을 잡아둘 테니 정밀 검사를 앞이 흐리게 전멸되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득히 멀리 들리더라고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그림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는 우리 어머님이 치매라뇨. 충격을 받은 전 말도 제대로 못한 채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와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 역시 큰 충격을 받은 듯 입만 뻐끔대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머님을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마치 다른 것을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어쩌지? 치매 간병은 보통 일이 아니라던데. 난 못해? 나한테 시킬 생각하지 마. 입주 간병인을 드리는 게 어떠냐? 전 싫어요, 아버님.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고. 그럼 네가 할 거야? 대책도 없이 다 싫다고만 하면 어떡해? 그랬습니다. 저와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태도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신 것에 대한 슬픔이나 걱정보다는 앞으로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난감함과 귀찮음이 더 큰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딱 그날을 기점으로 어머님 뒤를 시종처럼 졸졸졸 따라다니며 알랑방귀를 끼어대던 세 사람. 그러니까 아버님과 시동생, 동서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버리더군요. 어머님이 걱정되었던 저와 남편은 이틀 간격으로 해서 전보다 더 자주 시댁에 찾아뵈었고 어머님께서 건강하실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식구들의 행동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봐도 이 정도 수준이었죠. 아가 밥 안 차리냐? 어머니 이제는 자기 밥 먹을 시간도 기억 못해서 어떡해요? 11시에 배고프다고 하도 성화하셔서 식사 차려드렸잖아요. 동서 지금 오후 5시야. 점심을 일찍 드셨으니까 배가 일찍 고프실 수도 있지. 아니 요즘은 그림도 안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멍하니 있기만 하는데 무슨 놈의 배가 그리 자주 고프대요? 밥 차리는 사람 힘든 건 생각도 안 해요? 동서 말이 심하잖아. 아무리 편찮으시다지만 어머님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럼 형님이 차려주시던가요. 벌써부터 이러는데 나중에 진짜 어쩌려고. 몰라. 나 못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니까 사 먹이시든지 차려주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걱정되고 그러면 형님이 하시면 되겠네. 그래요, 형수님. 이참에 이 집에 들어오실래요? 이 사람이 워낙 몸이 약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치매 간병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우리는 그만 분가하려고 하거든요. 평소에 워낙 두 분 사이도 좋으시고 하셨으니까 형이랑 형수님이 앞으로 돌봐주시면 되겠네. 그치. 내가 뭐 자기도 시종인 줄 알아. 제가 무슨 밥 차리는 기계예요? 상전처럼 앉아서 밥 타령이나 하게? 여보, 그만하고 나와. 모임 늦겠다. 암튼 저하고 신랑은 나갔다 올게요. 그때 돼서야 밖이 소란스러워 깨신 모양인지 덜뜬 눈으로 시아버지가 어슬렁 나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오랜만에 어머님 모시고 외식이나 하러 가실래요? 제가 모실게요. 서방님은 동서하고 같이 무슨 모임이 있다고 방금 나갔거든요. 내가 미쳤냐? 치매 환자를 데리고 외출을 하게? 쪽팔릴 일이라도 생기면 어째? 아니 그 이전에 무슨 사고를 칠 줄 알고 치매 환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아서라. 데리고 나가려면 너나 같이 가. 난 빼줘라. 귀찮은 일 만들기 싫으니까. 에휴, 여편네 진짜. 한평생 그 더러운 성질머리로 사람 고생을 그렇게 시키더니 마지막까지 곱게 죽지도 않고 병에 걸려서는 지랄 엽차기를 하네. 요양원에 처넣든가 해야 젖골 안 보고 살지 내가. 에휴, 속 시끄러워서 내 수명이 줄어들 판이야. 정말 너무들 하시죠. 어머님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약을 제때 시간에 맞춰 드시게 해야 병세가 진행되는 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데 시댁 식구들 중에
어머님의 건강 회복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약봉지 속 약 남은 것을 체크하고 잔소리를 하니 나중엔 아예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더군요. 이 정도면 노인학대 아닌가요? 어머니가 식사하시면서 음식물을 쏟거나 식사하시던 도중에 멍해지셔서 침을 질질 흘려도 누구 하나 닦아주고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어머니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악용해 면전에 대놓고 욕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죠. 에이, 진짜 또 질질 저을리고 앉아있네. 아유, 밥맛 떨어지게 진짜. 에이, 아가, 내가 네 시애미밥 따로 차리라 안 했냐? 아, 형님이 구태여 어머니도 식탁에서 드셔야 한다면서 난리쳐서 그런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 더럽게 어질러 놓은 건 형수님이 치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멋지고 빛나던 우리 어머니,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실까요? 가족들의 이런 태도를 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은 매번 속상함에 가족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와도 언성을 높이고 자주 싸웠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 도저히 이런 인간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보, 안 되겠어.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오자. 괜찮겠어? 간병인 한 명 데려다 쓰고 자기하고 내가 번갈아 가며 돌봐드리면 충분해. 지금 저 집 식구들 어머니 약도 제대로 안 먹이고 일부러 어머니 잘못되라고 고사 지내는 분위기 같아서 나 너무 속상하고 불안해.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죠. 어머니가 건강하실 땐 유산 타령만 하던 시동생과 동서도 어차피 치매 걸린 노인네, 방금 자기가 먹은 것도 기억 못하는데 옆에서 돌보는 게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좋다고 저희에게 떠넘겼고,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러 가기로 한 날에는 아예 어머니 짐은 하나도 안 싸놓고 자기들 해외여행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아, 놓치는 오줌 냄새, 똥 냄새 질려 죽겠어. 이번엔 어디로 간다고? 아버지 투어 경기 보고 싶다고 저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스페인 티켓 7박 8일로 끊어놨죠.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밖에 없네.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의 이상했던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던 거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전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저나 신랑이나 몸은 좀 고되어졌지만 마음이 편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다만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어머니를 24시간 보살필 순 없어서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자식만큼 정성껏 돌보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라 가끔 사고도 났죠. 뭐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어디 경찰서에 계신다고요? 제가 며느리예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이렇게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어머니가 사라져 길을 잃고 헤매다 경찰서에 인계된 것이 몇 번이나 됩니다. 그때마다 저와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간병인을 교체했지만 치매가 온 노인은 사실 몸이 큰 아이와 같아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죠. 간병인이라고 뭐 일부러 잃어버리고 싶어 잃어버렸겠어요. 나 응가했어, 응가. 창피해. 너무 창피하고 냄새나. 괜찮아요,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우리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같이 목욕할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장미 입욕제 제가 사다 놨어요.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고 눈코 뜰 수 없는 날이 이어졌어요. 역시 저와 남편의 예상대로 어머니에게 가족들이 약을 제대로 먹이지 않은 것이 병세가 단기간에 악화된 원인이었던 모양인지 저희 집에 모셔와서 매일 약을 잘 챙겨드리고 삼시세끼 건강하게 봐드리니 어머니의 상태는 상당히 호전될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오고 석 달쯤이 되자 정신이 맑은 시간이 맑지 못한 때보다 더 길어질 정도였죠. 그것들은 내가 기억 못할 줄 아나 본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정신이 맑지 못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지 기억 자체가 다 날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어머니, 역정 내지 마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그것들은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죽길 바랄 거야. 어떻게 아들이란 놈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며느리라는 인간이
날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맞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온전치는 못했지만 가족들에게 당했던 방임과 학대를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셨고, 이렇게 정신이 맑을 때면 그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면서 울거나 화내기를 반복하셨죠. 그것은 얼핏 우울증 환자의 모습 같기도 했어요. 하긴 누구라도 사랑하는 남편, 내 배로 낳은 자식,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그리 하루아침에 변모하는 것을 보면 미치지 않고 백일까요? 내 인생 자체가 거짓이었던 거야. 난 대체 누굴 믿고 살았을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아니 강화백님 곁엔 저와 남편이 있잖아요. 고맙다 얘들아. 일이 병들고 늙어서 쓸모없는 날 거둬줘서. 아이 참 엄마도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하지만 세상은 참 야속하죠. 저희 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치매약이라는 것이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해줄 뿐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완치 방법이 없는 질병이니까요. 거기다 그 집에서 산 6개월 동안 약을 제대로 못 드신 것이 치매가 악화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죠.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간병인 퇴근 시간에 맞춰 저도 퇴근 준비를 하고 남은 업무는 남편에게 맡기고 곧바로 집에 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왔니? 어머니는 노을이 지는 거실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모처럼 아주 밝고 맑은 표정으로 웃으시면서 말이죠. 그 멋지고 아름답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아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니의 앞에는 제가 혹시 몰라 시댁에서 가져온 뒤로 남편의 화실 한 구석에 놓인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던 어머니의 이젤과 물감, 붓이 놓여 있었죠. 붓 잡으시려고요? 그래, 오늘은 머리가 맑구나. 아이디어가 떠올라. 전 이게 꿈인가 싶어 볼을 세게 꼬집었죠. 제가 너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만 있으니 뇌가 보여주는 환상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정말 현실이었어요. 그럼 지금 어머니가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가 돌본 이후로 간간히 정신을 차리시긴 하셨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지신 거예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니는 팔레트를 쥐고 물감을 풀기 시작하셨죠. 새빨간 노을이 지는 석양을 등 뒤로 한 채 말이에요. 그렇게 등을 진 어머니의 고개가 끄덕끄덕 작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전 울컥 눈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보았던 어머니의 멋지고 아름다운 기품과 예술적 에너지가 다시 느껴지는 듯한 마음에 벅차 올라서요. 드디어 저와 남편의 정성이 보답을 받는구나. 드디어 하늘이 어머님을 다시 우리 품으로 돌려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처럼 막 결혼했을 당시처럼 당당하게 어깨를 편 활기찬 모습으로요. 아가, 네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미국에 다녀올까 한다. 네? 갑자기요? 오늘 아침 정신이 맑아서 나를 오래 봐준 주치의를 만나고 왔어. 그가 내게 권하더구나. 지금 미국에서 치매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심판되는 약보다 진행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는 약이라고. 임상시험 참가자를 구하는데 내가 거기에 참가해 보려고 한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신약은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위험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니? 어머니의 말씀에서 저는 깊은 슬픔과 회한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이 정신이 맑지 못할 때 하는 행동들, 믿었던 가족들로부터 당한 모멸과 괴롭힘.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 가시처럼 콕 박혀 있는 거겠죠.
마음 같아서야 안전하게 제 곁에 계시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참가하겠다고 서류에 사인도 하고 왔다. 내일은 당장 내가 또 제정신으로 있을지 모르니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해둬야 하지 않겠니?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니. 제가 함께 있을게요. 그럴 거 없다. 그래도 혼자 미국에 가 계신다는 건 제가 걱정이 돼요. 예, 넌 벌써 날 거동도 못하는 노인 취급하니? 나도 미국에 친구 정도는 있어. 걱정 마. 임상시험 중에 보안이 철저해야 해서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너무 걱정 마. 지금보다 나빠져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는 말이 참 가슴에 남았죠. 저와 남편의 입장에선 어머니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오래오래 살아주시길 바랐지만 어머니 본인의 입장은 다르신 거겠죠. 한평생 예술에 열정과 정열을 바치며 고고하고 당당하게 여성의 몸으로 미술계의 명성을 떨치고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살아가셨던 우리 어머님은 끝까지 그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셨던 걸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출국 당일에도 그치들은 그 입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요즘은 저희 집에서 약도 밥도 잘 드시고 건강 잘 챙기고 계시다는 걸 몰랐으니 할 수 있는 말들이었겠죠. 가긴 어딜 가? 이 노인네 진짜 농막나더니 가지가지하네.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못하러 미국까지 돈까지 쓰면서 죽으려고 해? 당신은 그냥 큰며느리 해주는 밥 먹으면서 평온하게 가는 게 가족들한테 돋보가는 길이야. 그런 망언을 듣고도 어머니는 어쩐지 초연한 표정으로 말없이 뒤돌아서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맑은 정신실 텐데 하고 의아하긴 했지만 어머니의 미국행을 돕기 위해 고용한 사람에게 우리 어머님 제발 잘 부탁드린다고 수십 번을 인사하고 떠나는 사람보다 보내는 사람이 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배웅을 했죠.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다행히 임상시험은 잘 끝났고 현지 관계자에게 어머니의 치매 진행이 거의 멈춘 것을 확인했다며 덕분에 지금은 정신이 맑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희소식을 전해주었죠. 다만 아직 시판된 약은 아니기에 임상시험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복용할 수는 없으니 귀국 후에도 원래 먹던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어야 유지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귀국하시던 날 어머님의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 멀쩡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인천공항으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여보! 시동생, 동서, 아버님 누구랄 것도 없이 어머님이 아프실 때 그렇게 구박했던 것은 싹 잊은 듯 가식적으로 웃으며 어머니를 환대했죠. 전 당연히 어머니가 그들을 냉랭하게 대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어머니는 도리어 활짝 웃으며 동서와 포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냈니? 어머니 건강 회복하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1년간 제가 어머니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이 홀쭉하니 빠졌다니까요. 나 참 말은 잘한다. 어서 가자. 늙은 몸으로 비행기 계속 타고 있었더니 엉덩이 결려 죽겠더라. 의아한 마음에 말도 못 붙이고 있던 전 어머니가 동서와 팔짱을 끼고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걸 보자마자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에 어머니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본 어머니의 표정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죠. 그래, 너도 있었니? 몰랐구나. 어머니, 그동안 나 피곤해. 할 이야기 있거든. 집에 가서 하면 안 되겠니? 지금까지 저들에게 당한 일도 저와 남편에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핌 받았던 것도 다 잊은 것 같은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 앞에서 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지셔서 좋아해야 하는데 저를 잊었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느끼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까지 느껴졌어요.
눈물을 훔치는 저를 슬쩍 뒤돌아본 동서가 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는 몸짓으로 메롱하고 얄밉게 혀를 내밀었지만 그런 유치한 짓거리에 반응할 정신도 없을 정도로 저의 상심은 컸습니다. 함께 시댁으로 가는 길에도 내내 저와 남편은 착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지셨으니 된 거지 뭐. 우리를 아주 잊으신 것도 아닌데. 신약 부작용일지도 몰라.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어머니 몸 건강히 돌아오신 게 가장 큰 의미잖아. 그렇긴 하지만 남편도 그동안 저와 함께 어머니를 보살피며 동고동락 해왔기에 상심이 많이 큰 듯 했어요. 어머니, 오늘 어머니 오시는 날이라고 제가 모처럼 장 봐서 음식 많이 해놨어요. 소화 잘 되고 보양되는 음식들로 준비했으니 외식하지 말고 집에 가서 드세요. 그래 여보. 우리 둘째 며느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했어. 저와 남편은 기가 막혔지만 그동안 당했던 서름은 다 잊으신 듯 기분 좋게 웃고 계시는 어머님의 기분을 망쳐드릴 수가 없어서 조용히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 동서가 차린 상을 받을 때까지도 어머님은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셨죠. 기세등등한 세 사람을 보는데 정말 먹은 것도 없이 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수저를 드시다 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오랜만인데 내 화실에 함께 갈까? 갑자기요? 그래, 나도 오랜만에 내 집에 돌아와서 밥 먹기 전 붓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구나. 그래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안 계시는 동안 화실 청소랑 관리 깨끗하긴 했어요. 어머님 귀국 소식에 부랴부랴 했다는 소리를 제가 모르지 않았던 터라 그냥 코웃음만 나왔죠. 그렇게 어머니는 식사 시작 전 온 식구를 데리고 화실에 가셨어요. 오랜만이네, 이 감촉. 어머님은 자신의 붓과 이젤, 그리고 그림 도구들을 그리움에 잠긴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아크릴 물감을 집어 드셨죠. 오랜만에 붓을 드시려나 싶은 마음에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웬걸요. 물감을 들고 갑자기 돌아서신 어머님은 아크릴 물감을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마구 뿌리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눈에 들어갔잖아.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치매 좋아진 거 아니었어? 세 사람은 난리 법석을 떨었고 저와 남편도 경악한 얼굴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아크릴 물감은 일반적인 수성 물감과는 달라서 한번 묻으면 지우기가 정말 힘든 종류였거든요. 물론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세 사람이 이에 대해 알 리는 없겠지만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와 남편의 말소리에 어머니는 조금 진정한 표정으로 입을 떼시더라고요.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것들. 내가 치매 걸렸다고 다 잊은 줄 알았지? 어림도 없어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너희가 나를 앞에 두고 언제 죽나 고서 지내면서 산 사람 앞에 두고 죽으면 유산 어떻게 갈라 나눌 건지 대놓고 사람 모욕 주고 멸시한 거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나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잊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너희 연놈들이 나한테 한지 가슴에 뇌에 새기고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금수만도 못한 것들을 가족이라 믿고 먹이고 입히고 재운 내가 제일 미련한 인간이지.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에 참가하여 치료를 받으시면서 맑은 정신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고 세 사람의 만행을 잊지 않고 이를 갈며 귀국 후 복수를 다짐하셨던 거예요. 뭐하니? 너희 집으로 어서 가자. 배고프구나. 음식에 뭘 탔을 줄 알고 내가 저것이 만든 밥을 먹어. 어머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서 가자고 하셨어요. 어안이 벙벙한 저와 남편은 서둘러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고 급하게 차린 밥상을 아주 흡족해하며 드시던 어머님은 그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보다시피 내가 치매가 나은 게 아니야. 아직은 완치법이 없다고 하니까 진행이 늦추어졌을 뿐 내 머리는 계속 늙어갈 거고 병은 조금씩이지만 천천히 진행되겠지. 어머니, 나
너희 앞에서 그런 꼴 두 번은 보이기 싫다. 이건 내 자존심 문제야. 서로 피곤하게 살지 말고 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요양시설로 보내다오. 요즘은 돈 내면 안 되는 게 어딨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곳에 가면 의사부터 간호사까지 전문 인력들이 날 돌볼 텐데 비전문가인 너희가 돌보는 것보다 나에게도 훨씬 좋은 일이야. 대신 자주 보러 와다오. 늙은이 외로움만 만나지는지 미국에 있던 1년 동안 너희가 많이 보고 싶어서 그것도 한이 되더구나. 어머니의 굳은 의지에 저와 남편도 더는 반대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그렇게 최고급 요양원에 입주하셨고 시아버지는 어머님께 이혼당하고 시동생과 동서는 어머니가 요양원 입주하시면서 집까지 팔아버리는 바람에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나이 때까지 배워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의 능력에만 기대 살았던지라 아르바이트나 하며 근근히 생계를 연명한다더라고요. 형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이 열이 많이 나고 너무 아픈데 병원비도 없어요. 제발요. 네? 어머님이 형님 말씀을 들어주실 거예요. 웃기지 말아요. 내가 왜 당신 형님이야. 전 사람 아닌 것들하고는 상종 안 합니다. 동서와 시동생이 몇 번이나 찾아와서 이렇게 빌고 빌었지만 그때마다 저와 남편은 경찰을 불러 쫓아냈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주하신 후 본인의 막대한 재산을 하나하나 천천히 남편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밟고 계세요. 시동생과 동서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몫을 찾겠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하지만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 인간들이 웃기지도 않는 말이죠.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님을 뵈러 가는 날이에요. 어머님께서 여생을 평온하게 그리고 그리고 싶은 그림 마음껏 그릴 수 있도록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어머님의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